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풀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의 경제와 사회에 해당하는 문제를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정초와 변효문이 새로운 농서를 편찬했다는군.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한 서적을 편찬하라는 왕의 명을 받들었다라고 하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한 서적,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왕은 세종입니다. 세종.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편찬했었죠. 이 세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결작을 징수하여 재정 부족에 대해 대처하였다. 이거는 영조입니다.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부족해진 거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메꾸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작이었습니다. 2번 연분구등법을 시행해서 수취체제를 정비하였다. 요게 맞는 답이죠.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이 있었습니다. 땅의 비옥도가 다르고 그 계절의 풍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 따라서 더 내거나 덜 내는 사람이 없도록 적절한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세분화된 어떤 수치 체제를 정비한 것이 이제 세종 시기의 특징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다시 재개한 것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이건 광해군이고 설점 수세제를 시행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였다. 이거는 효종 시기의 일이고요. 5번 직전법을 실시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세조 시기의 일입니다. 답은 세종 시기 2번으로 찾았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성종,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라.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량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과전을 없애고 만든 거는 직전법입니다. 직전법. 자, 직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전지와 시지. 네, 전지하고 시지가 나오면 조선시대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고려시대 거죠. 전시과입니다. 이거는. 시지라고 하는 거는 뗄나무를 얻을 수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이전에 존재했었던 전시과,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고요.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이거는 영정법이라고요. 영정법. 인조가 했던 겁니다. 인조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게 직전법이죠. 원래는 전현직 관리한테 다 주다가 이제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이거를 세조가 정비를 하죠.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 자체를 아예 폐지했다. 이제 월급으로 바꾸는 거죠. 땅에서 직접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명종 때 시행이 되고요. 개국공신에게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태조가 역분전이라는 거를 지급을 했었죠. 네, 정답은 직전법에 대한 거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이거를 확대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청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시오.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동법입니다. 현물을, 특산물을 납부하는 게 있었죠. 이게 굉장한 폐단이 있었는데 특산물로 납부하지 말고 쌀이나 옷감 또는 동전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마련이 됐었죠.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거는 호포제라는 겁니다. 호포제. 흥선대원군이 하는 거죠. 1결당 4에서 6도로 납부액을 고정하였다. 이거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인조가 하는 겁니다. 인조가 실시했었던 영정법이고요. 3번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전분 6등법인데요. 이거 세종이 했었죠. 전분 6등법은 세종이 했었던 거.
4번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이것도 군포에 해당하는 거라서 대동법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특산물 대신에 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이게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답은 5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김유의 초상화로 그는 가의 시행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나타나는 방납의 폐단을 막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빈출되는 주제죠.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것은 호포제죠. 호포제. 흥선대원군이 실시했었던 호포제.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를 거두었다. 이건 인조가 했었던 영정법.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 관할하게 하였다. 이거는 균역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자라게 된 부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결작이랑 같이 여러 가지 잡세를 균역청에서 거두어 들여서 그 모자란 거를 채우게 하는 거를 했었었죠. 엄밀히 따지자면 균역법이랑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4번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 특산품을 하면서 그 특산품 중에는 먹는 현물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거를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대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물건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걸 대신해서 구입해서 이제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주는 공인의 등장 배경이 됩니다. 무엇이? 대동법이 그 배경이 된다는 거죠. 4번 답으로 찾아주고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이거는 3번이랑 엮이는 문제네요.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재정이 부족해지게 됐을 때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는 추가 세금을 부과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잡세를 국가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채우려고 했었죠. 균역법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우선은 답은 4번으로 찾았습니다. 대동법이랑 연관된 거요. 5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양력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한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두 필을 냈다면 한 필만 내는 거죠. 50%를 줄여주는 겁니다. 경들은 1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게 영조가 실시했었던 균역법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균역법에 대한 대체가 될 수 없죠. 토지 1결당 미국 12두를 부과하였다. 12두가 아니라 2두를 추가로 지주들에게 부과하는 결작이라는 걸 합니다. 결작. 양전 사업을 시행해서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고종대로 넘어가야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풍흉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 이거는 세종 때 있었던 토지 세금 수취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어장세, 염세 등등 우리가 흔히 잡세라고 부르는 것들을 국가 재정으로 균역청으로 귀속해서 이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방법의 시행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이 명정전에 나아가 전현직 대신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양력의 변통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말하였다. 호포나 결포가 모두 문제점이 있으니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다. 경들은 한 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대시한 방법을 강구해라. 이걸 대신할 대책을 찾아라. 라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대책 시행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토지 1결당 지주들에게 2두의 결작을 부과합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 하는 걸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건 고종대로 넘어가야 있는 일이니까 니은은 아닙니다. 니은이 들어간 거는 지워줄게요. 답은 뭐 하나밖에 남지 않지만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선무군관에게 1년에 한 필의 군포를 징수하였다. 선무군관에게 1년에 한 필의 군포를 징수하였다. 이 선무군관이 뭐냐면 실제로 벼슬을 하지는 않지만 벼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에 군포를 내게 하는 거죠. 일종의 명예직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들에게 경기 지방에 한해서 과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초량으로 외관 이전 결정. 초량, 지금의 부산 지역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왕이 두모포 외관에 초량 이전을 윤허하였다. 두모포 외관은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연결됐다는 얘기겠죠. 그동안 막혀 있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새로 지은 외관으로 기유약조 이후에 일본과의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나 두모포 외관이 협소하다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외인들의 잦은 요청이 있어서 마침내 초량으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기유약조는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시기에 다시 교역을 맺으면서 맺었던 약조입니다. 그럼 여기에 시기는 조선시대 후반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얘기죠. 건원중보 얘기는 아닙니다.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이거는 발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담배와 고추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대표적인 조선시대 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거 통일신라 시대 얘기죠. 통일신라 시대 아닙니다.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가 되었다. 이거는 후기가 아니라 초반부터 나타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후기에 해당하는 거 정확한 특징을 골라주는 문제였어요. 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며칠 전 전하께서 형조와 한성부의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네. 금난정권이 뭐냐면 시전상인의 특권입니다. 이 난전이라 그러죠. 노점상을 시전이 있는 곳에다가 할 수 없게 하는, 아무나 장사할 수 없게 하는, 노점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약간 절대 권력 같은 건데요. 그거를 어떤 왕이 이제 하지 마라고 그 권한을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자들은 상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상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요걸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신해통공. 다만 여기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좀 혼란스러워지니까 중요한 건 6개의 시전에 중요한 비단이나 뭐 주요 6개 시장에 관련해서는 요거는 빼고 나머지 것들은 금난정권 폐지해. 요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유기전만 제외하고요. 국가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주요 6개의 이 가게가 있습니다. 요것만 빼고 이것만 빼고 이제 신해통공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거 조선 후기에 정조가 하는 겁니다. 조선 후반,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고액 화폐인 활구가 주조되었다. 활구는 은병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표주박처럼 생긴 은으로 만든 돈입니다. 은화죠, 일종의.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게 제조되는 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숙종 때니까 답이 바로 1번에 나오죠. 나머지는 전부 다 조선시대 후반의 특징이라는 거죠. 담배, 면화 등의 상품 작물 재배 시작되고요.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대동법이랑 같이 공인이 활동하고 송상이나 만상같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상들이 생기게 되고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 덕대가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조선시대 후반의 경제 상황의 특징이다. 다 체크해 놓으시고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행이 책문을 출입할 때에는 만상과 송상 등이 은과 인삼을 몰래 가지고 인부나 말 속에 섞여들어 물건을 팔아 이익을 꾀하였다. 되돌아올 때는 수레를 일부러 천천히 가게 하고 사신을 먼저 책문으로 나가게 해서 거리낄 것이 없게 한 뒤에 저희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책문 후시라고 한다. 이 책문 원래는 사사롭게 물건을 해외에서 사고팔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따라갔다가 사신이 들어갈 때 책문으로 나가게 하고 먼저 나가지 않고 그걸 기다렸다가 일부러 속도를 늦춰가지고 걸음을 늦춘 다음에 사신이 나가고 나면은 눈치 안 보고 거기서 그냥 맘대로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도 뭐 해외에서 물건 사고 직구를 하고 해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거 세관을 통과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득이 컸다는 거겠죠. 이런 걸 책문 후시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뭐 공항의 검색대 같은 거죠. 책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책문 후시가 이렇게 번성했던 거는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조선 후반이 되면은 한글 소설이 또 전파가 되면서 이마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읽어주고 돈을 받는 전기수가 인기를 끕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책을 실감나게 읽어주는 전기수가 있었고요. 책을 필사해가지고 빌려주는 색책점이라는 책 대여점도 크게 유행을 하죠. 요거는 볼 수 있는 모습. 병란도에서 교역하는 송해상인. 병란도라는 지명이 나온다면 이거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의 국제무역항의 얘기죠. 요거 아니네요.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원래 중인들이 시 모임하고 그러지 않죠. 근데 조선 후반이 되면 돈을 크게 벌어들이는 중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양반들의 문화생활을 본인들이 확장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공인, 대동법으로 인해서 공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자인 덕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 조선시대 후반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맞죠. 네, 10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 가와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면은 국가 주도로 활동하는 상인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사설로 활동해서 큰 상인 집단이 된 어떤 상인들이 있는데 이 가라고 하는 거는 개성상인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사계치부법이라고 하는 회계법을 고안해 낼 정도로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활동했었던 상인 집단입니다. 가는 송상입니다. 송상이고 지부를 여러 군데 두고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한강을 무대로 한강으로 모여드는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경강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경강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강상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세곡선은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전부 모으는 어떤 운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상과 경강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송상이고요. 나는 경강상인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 해상공국을 통해서 정부의 보호를 받은 것은 송상이나 경강상인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다녔던 보부상, 보찜지고 이동하면서 다니는 보부상들이 있었죠. 5일장 찾아서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이동하는 사람 상인들이죠. 보부상. 보부상에 대한 특징이고요. 2번,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를 하였다. 요거가 송상의 특징입니다. 일단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나에 대한 설명인데 책문호시를 통해서 청과의 무역을 주도한 것은 경강상인이 아니고 만상입니다. 의주를 기반으로 활동했었던 만상의 특징이고요. 금난전권을 행사해서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이거는 시전상인들이고요. 시전상인, 가와 나 동시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대적인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을 했던 거는 이거는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난 뒤에 평안도 상인들이 요거를 합니다. 평안도 상인들이 해외 외국의 어떤 상인, 상업 집단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송상이나 경강상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도 일치하지 않고요. 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제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봤는데 산대놀이, 타르스 놀이꾼들의 춤과 소리가 신명나더군. 나도 봤네. 송파나루를 순시하던 수어청의 병사들도 흥겹게 보고 있더군. 산대놀이는요. 조선 시기 후반이 되면은 조선 후기가 되면 서민 문화가 막 발달을 합니다.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산대라는 공간에서 서민들이 보는 어떤 놀이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수어청이라고 하는 것도 조선시대 후반에 새롭게 정비된 조선시대의 이 군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담배, 면화 등의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이 상품 작물들 재배되죠. 자, 요거는 맞습니다. 경기 지역에 한해서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 후반부터 조선시대 초반까지 있었던 건데요. 과전이라고 하는 거 시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국경지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이게 조선시대 후반의 대표적인 이 경제 상황의 특징이죠.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하였다. 두 개의 작물을 한 땅에다가 시기만 바꿔가지고 이 재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농사 기술이 늘어나면서. 자, 5번 설점 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옛날에 민간이 광산 개발을 못했지만 조선 후반이 되면은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가 아니고 조선 초반에서 고려 말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2번은. 12번입니다.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얼마 전 종로의 연초 가게에서 어떤 전기수가 영웅소설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주인공인 임경업이 어려움에 빠지는 대목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흥분해서 전기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네. 이거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너무 실감나게 읽어주다 보니까 악당 역할을 할 때 이걸 듣고 있던 사람이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그 전기수를 악당으로 착각을 해서 그 미움에 폭발시켜가지고 살해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요. 이 소설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군. 하긴 집안일을 내버려두고 소설을 빌려보는 것에 정신이 팔려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 이거 그 당시에 한글 소설을 즐겨 읽었던 부녀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조선 후반입니다. 책을 빌려주는 새책점,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연초가게 등등등 서민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가 다채롭게 퍼져 있는 상황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이거 아니죠.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성종 때 주조됐었던 금속 화폐죠. 나머지는 맞다는 얘기겠죠.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조선 후반에 재배가 됩니다. 독점적인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고요. 여러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됩니다. 보부상들이 이 네트워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송상과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상전하께서 궁방과 중앙 각 관청 소속의 노비를 모두 혁파하라고 하교하셨다네. 노비를 혁파해라. 그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 손실은 장용령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군. 왕께서 궁방과 중앙 각 관청의 소속 노비를 모두 풀어주라. 양인으로 올려라. 라고 하교를 했다고 하고 이 재정 손실을 여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는 순조 시기에 있었던 공노비 해방입니다. 그때 순조의 아버지가 정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장룡영이 존재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 재정 손실을 부담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순조 조선시대 후반 임금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상평통보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었다. 금속 화폐가 이제 대대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와 면화 등의 상품 작물, 이런 것들이 상품 작물로 재배가 되었다. 재배되고 있었죠. 더 이상 먹고 사는데 직결되는 이 작물뿐만이 아니라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게 재배가 되게 되고요. 송상이나 만상 같은 거상들이 대청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을 하죠.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을 하고 이 보부상들의 활동으로 전국의 장시가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관리가 직전법에 의해서 토지 수조권을 지급받았다. 직전법에 의해서 수조권을 지급받았던 거는 세조부터 명종까지입니다. 이 명종 때가 되면 더 이상 수조권을 주지 않고요. 녹봉제로 바뀝니다. 이제 월급 받는 거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상도 영덕의 오래되고 유력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향은 서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서인이 향교를 장악하면서 구향과 마차를 빚고 있던 중
주자의 초성화가 비해졌자 신양은 자신들이 비난을 받을까봐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초상화와 함께 송시열의 초상화도 숨기고 남인이 훔쳐갔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뭐가 난리가 나고 있죠. 신향과 구향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향과 구향이라고 하는 거, 이 지방에 유력한 양반 가문들 있죠. 향안이라는 데 소속이 돼가지고 지역 유지들이 있었는데 원래부터 있던 양반 세력 집단을 구향이라고 하고 이제 또 돈도 조금 벌고 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들을 신향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들이 월등하겠죠. 시장들이 월등한데 이 경제적으로 더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신향과 기존의 구향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몰락하고 있었던 구향들이 부딪히면서 마찰을 빚는 거죠. 이거를 요런 형태를 이렇게 마찰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향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끼리 지금 지방에서 유지들끼리 서로 기득권을 두고 싸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조선시대 후반의 일입니다. 후반. 자, 후반에 일어나는 일이 이걸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 연포 외관에서 교역하는 거는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고요. 시사에서 문예 활동을 하는 역관, 중인이죠. 원래 중인들은 시사라는 시모임을 만들지 않았는데 돈을 좀 크게 벌고 했었던 이 중인들 위주로 이제 양반들이 누렸던 이 취미 생활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게 대표적인 거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니은은 들어가야겠죠. 니은이 없는 것들 지워버리고요. 시전의 상횡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조선 후기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상횡위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초반까지 존재했습니다. 조선 초반까지 있다가 이 경시서가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평시서로 이름을 또 바꾸기도 하죠.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선 후기의 특징이 아니에요. 디귿이 들어간 거 지워버리고 연포 외관도 초반이니까 지워버릴게요. 장시에서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치르고 구매를 하고 있는 농민. 이제 후기가 되면은 동전의 유통이 매우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건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죠. 15번 보겠습니다.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가 신분 출신인 유재건이 지은 인물행적기로 위학 문학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가라는 신분은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차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시사를 조직하는 등의 문예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원래 시사를 조직하는 건 양반들이 흔히 했었던 시모임인데 원래 이런 걸 즐기지 않는 차별을 받는 집단이었는데 요거를 조직을 의뢰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다. 실제로 벼슬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실무, 전문직에 종사했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역관, 통역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가 신분은 중인입니다. 중인. 중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노비입니다. 천민이었던 노비고요. 이 노비를 관리하는 기관이 장례원입니다. 노비. 공장 안에 등록이 되어서 수공업 제품 생산을 담당한 건 수공업자고요. 수공업자.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 역천으로 분류되는 특정 직군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나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죄인을 압송하는 좀 안 좋은 일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신량 역천으로 분류를 합니다. 중인은 신량 역천은 아니에요. 5번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는 소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승진의 제한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불만을 당연히 품을 수 있겠죠. 이런 소청운동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5번. 중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5번으로 골라주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난 을충년 영중 추부사 이원익이 정승으로 있을 때 가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첩 소생은 손자 때에 가서 허용하고 천첩 소생은 증손 때에 가서 허용하며 과거에 급제한 뒤에 요직은 허용하되 청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임금님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에는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지금부터 전교하신 대로 재능에 따라 의망하는 것이
관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첩과 천첩이 나옵니다. 첩, 이 신분은 뭘까요? 관직 진출이 허용이 안 됐다라는 얘기였겠죠. 이전까지는.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신분차별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반쪽짜리 양반이라고 하죠. 신분차별 중에서 서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얼. 첩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 그런데 여기에는 양첩 소생인 서자가 있고 천첩의 소생인 얼자가 있습니다. 첩이 양인이면 양인 이상이면 서자고요. 그 집의 노비다. 그럼 천민이잖아요. 천민이 낳은 아들은 얼자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서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얼이 서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못하는 홍길동이 있겠죠. 홍길동 서자입니다. 대표적인. 이 서자들에게 들어가는 치명적인 어떤 핸디캡은 뭐냐면 과거 시험 중에서 이제 문과 시험에 응시를 못하게 했고요. 잡과만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정조 때에 가서는 정조가 이제 허통을 해줘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게 되지만 여전히 이 요직에는 등용되지 못하는 꾸준한 신분의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네, 서얼, 서자라고도 하는 서얼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화척, 양수척 등으로 불렸다. 네, 이런 식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통청운동. 통청운동은 실제 벼슬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했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규장각에 정조 때에 검서청이라는 관청이 딸려 있었는데 여기 검서관으로 등용됐었던 초반의 사인이 전부 서자였습니다. 이제 허통하면서 본보기로 4명의 서자를 뽑아가지고 검서관에 임명을 했었죠. 서희수, 유득공, 박재가, 이덕무. 나중에 우리가 실학자로 알게 되는 유명한 학자분들이 이때 등용됐었던 서자, 검서관들입니다. 디귿이 확실한 거니까 우선은 쉽게 디귿이 없는 거는 다 지워버릴게요. 자, 리을 또 보겠습니다. 차별철폐를 위해서 조선형 평사를 조직한 거는 백정입니다. 백정.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났는데도 사람들 사이에서 백정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서 백정의 자녀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싫어했었죠. 이런 걸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고 형평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백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리을이 들어간 것도 지워버리게 되겠고요. 수차례 통청운동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여러 가지 신분에 대한 어떤 차별 없애달라,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다시 1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조선의 문화사 파트고요. 문화유산, 책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게 됩니다. 네, 문화유산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계 기록유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들어간 서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소개를 보면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편년체로 기록이 되고 승지가 이를 국왕에게 올려서 제가를 받는다. 여기 나오는 승지는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도승지는 들라하라 할 때 그 승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왕명 출납이 가장 큰 힌트로 역할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도 들어간다. 왕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일종의 비서실 같은 역할하는 곳에서 적은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승정원에서 만든 이 승정원 일기다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설명은 승정원 일기예요. 승정원 일기. 승정원에서 기록한 거죠.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비국 등록이라고 불린다. 이거는 승정원이 아니라 비변사 겁니다. 비변사를 비국이라고도 했는데 거기에서 적힌 기록을 비국 등록이라고 해요. 2번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작성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승정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2번인데 오답 처리를 보면 3번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역사책을 구성할 때 쓰는 건데 이런 걸 기전체라 그래요.
이렇게 기전체로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서 만들어진 책은 고려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4번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이다. 이거 제일 오래됐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입니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가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기전체입니다. 기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 순서대로 적지 않고 이렇게 파트가 테마별로 나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전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편년체라고 한다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게 편년체죠. 역사를 시대 순서대로 묶어서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5번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하였다. 이거는 일성록입니다. 일성록이라는 기록책이 있는데 이것도 기록유산으로 올라가 있기는 해요.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거하고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록이 나와 있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서 승정원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에서 마까지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국사 과제 안내문이라고 나와 있고 조선의 관찬기록물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문제네요. 관찬기록물이면 공식적인 기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 5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조보, 일성록,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각각이 맞게 연결되어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는 지금 조보였죠. 아까 조보였는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보는 조정 내부에서 만들어서 봤던 소식지입니다. 요거는 승정원에서 편찬을 주도했고 그 밑에 기별청이라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옮겨 쓰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보는 내부 소식지고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언급된 자료 중에서는 조선 왕조 실록이랑 일성록이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광해군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일성록에 대한 설명인데 광해군 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영조 때 기록이 된 건데 영조 때 세손이었던 정조가 세손 시절에 정조가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비변사 등록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이거는 비변사가 아니라 요거는 비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승정원이거든요. 이건 승정원 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잘못되어 있죠. 3번에 해당하는 거는 비곡 등록이 나와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하였다. 승정원 일기라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만 방금 설명한 내용이랑 연결해보면 이거는 일성록이죠.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말을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인데요.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하였다. 요게 맞는 얘기네요. 춘추관은 역사서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죠. 3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지금 줌 수업하는 것처럼 온라인 수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물의 얼굴이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 이순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생물연도가 나와 있고요. 세종 시기에 활동했었던 사람이고 글자 만드는 데 참여했고 천문의상을 교정하고 제작했다. 뭔가 과학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관련된 거고 세종 때 업적이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이 인물의 활동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분이 세종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인 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게 아마 가장 큰 힌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살짝 보이지만 우선은 이순지라는 인물인 것을 기억하고 골라보겠습니다. 종두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종두법을 소개하는 사람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마과회통이라는 책에서 종두법을 처음 소개를 하죠. 거중기를 설계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약용이 되겠고요. 3번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허준이죠. 허준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지금 1, 2, 3번이 전부 다 조선시대 후기에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4번 칠정산 외편을 편찬하였습니다. 칠정산 외편이라고 하는 이 역법서와 관련된 책들 조선 초기에 세종 시기에 나오는
과학이랑 관련된 서적입니다. 요게 일단 답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 대동여 지도는 김정호가 만드는 거죠. 이것도 조선 후기로 넘어갑니다. 이걸 잘 몰라도 나머지 것들을 지금 다 조선시대 후반에 나와 있는 사실인 거를 알면 답을 골라낼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안인데 마찬가지로 시대가 15세기의 조선, 과학을 꽃피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성을 볼게요.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앙부일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시계죠. 그리고 2부가 지금 비어있고 3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신무기, 신기전과 화차, 조선의 과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전은 한 번에 100발 정도의 화살을 쏠 수 있는 화약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쏠 수 있게 만들어진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될 텐데요. 15세기에 관련된 내용, 가에 들어가는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설계한 거중기. 답이 바로 1번에 나오죠. 이거 지금 조선 초반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중기는 정약용이 고안을 하는 거죠. 조선시대 후반의 수원화성 축성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시기적으로 얘만 맞지가 않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라는 거겠죠.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 한양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를 만든 칠정산이랑 4편, 그 이전까지는 중국 중심이었다는 거죠. 약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4번 활판 인쇄수의 발달을 가져온 개미자와 갑인자, 이제 우리 글자 만드는 거, 인쇄법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대표적으로 조선 초기, 전기에 세종 시기에 나오는 어떤 업적들입니다. 그래서 4가지는 시기가 일치하고 혼자서 시기가 굉장히 뒤로 가 있습니다. 1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5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세조 때 축조를 했고 현재 국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탑이다. 결정적인 힌트네요. 대리석으로 만든 탑의 강면에는 부처, 보살, 천인상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화려하겠네요. 이 탑의 근처에 살았던 박지원, 이덕무 등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 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양을 따가지고 백탑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뭔가 흰 빛깔을 띠고 있다는 것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대리석으로 하얀 빛깔 가지고 있는 화려하게 만들어진 세조 때 축조된 국보로 지정된 여기에 힌트가 지금 대단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하얀색, 대리석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속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름은 지금 맞추지 않고 속어를 먼저 해보면 이 세 개는 그냥 지워볼 수가 있겠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백탑, 일단은 2번 익숙하게 나오는 탑 중에 하나인데 이건 대리석 탑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그렇게 높지도 않고 주변에 뭔가 새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요거는 익산 미륵사지에 있는 이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탑이죠. 미륵사지 석탑이 될 텐데 그래서 2번도 제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앞쪽에서 세조 시기에 만들어진 국보로 지정된 탑이다. 이런 내용을 조금 보면은 아 이거 뭐 얘기하는 거다라고 머릿속으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답은 1번인데요. 1번 이게 세조 시기에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세조 시기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10층 석탑인데 백탑파라고 불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백탑파. 지금 이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냐면 종로에 탑골공원이라고 있죠. 만세 시위가 있었던 탑골공원에 가면 요거 때문에 거기를 탑골공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게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1층에 가시면은 끄트머리에 쭉 가면 되게 큰 탑 하나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거는 물론 고려 말기여가지고 국가는 다르게 구별되지만 그거 고려 말기 탑이고 이거는 조선 전기 탑이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텀이 나진 않아요.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있죠. 그것도 국보로 지정돼 있어서 그것도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를 맞거나 하면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다가 넣어놓은 거고 이것도 현재 탑골공원 가시면 무슨 유리 뚜껑 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대리석이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모양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것들을 보자면 이거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에 있었던 탑인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백제 시기로 올라가야겠죠? 세조 시기가 될 수가 없고 3번 이거는 경주에 있는 거죠. 이거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입니다.
다보탑, 불국사 경내에 있죠. 다보탑이랑 석가탑 나란히 두 개 있잖아요. 요거는 통일신라 시기의 탑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백제탑인데 조금 더 내려가서 충청도의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이것도 절은 남아있지 않고 터에 요 탑만 남아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백제 시기로 올라가야 되죠. 5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거는 발해탑이고요. 이건 중국 지역에 있는 발해 영광탑입니다. 이거는 전탑이에요. 벽돌로 만든 전탑입니다. 발해 거는 요거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거는 나올 때마다 이미지하고 특징을 시기를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 알려줄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이 됐대요. 초반에. 회색의 태토 위에 맑게 걸은 백토로 표면을 분장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칠했다는 거죠. 화장하는 것처럼 하얀색을 칠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씌워가지고 구웠다. 그리고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나서부터는 잘 안 만들기 시작했다. 도자기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고려시대 제일 유명한 도자기는 청자죠. 청자. 고려 청자가 있잖아요. 이 청자에서 조선시대로 바뀌면 백자가 되는데 유행이 좀 바뀌는 거죠. 이 중간에 과도기에 있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색깔이 아예 흰빛은 아니고 회색 빛깔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백토로 표면을 분장했다라고 나옵니다. 분장, 분칠을 했다라고 아셔도 사실 무방할 것 같은데 분청사기가 있습니다. 분청사기. 그래서 깨끗한 흰색은 아니고 하얀색으로 좀 화장을 한 것처럼 생겼고 거기에 뭔가 문양을 그리거나 하는 그런 식의 분청사기가 잠깐 있다가 완전히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나서부터는 생산을 안 하게 되고 백자가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 우리는 분청사기를 찾아야 되니까 아닌 거를 걸러주기가 쉬울 겁니다. 우선 일단 청자는 다 빼야겠죠. 이거 상감청자, 이거 순청자 빼고 이거는 백자입니다. 2번은 백자인데 코발트 안료를 가지고 색깔을 칠한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백자도 뺄게요. 백자 이전 시기 거 고르는 거니까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도자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향로인데 삼체 향로라고 세 가지 색깔을 씌워가지고 색깔을 낸 그런 향로입니다. 이것도 발해 유물이 되겠고요. 요거 해당하지 않고 4번만 분청사기입니다. 색깔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 아주 흰색은 아니에요. 흰색은 아니고 조금 탁한 색깔의 흰빛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회색이었던 거 위에다가 흰색을 덧칠했고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요게 분청사기인데 분청사기이기도 하고 납작해요. 이렇게 집을 수 있을 정도로 납작해서 편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물고기가 이렇게 조각하듯이 그려져 있어서 이 물고기를 음각한 음각 어문 편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청자인지 백자인지 분청사기인지 이 도자기의 종류 그리고 만드는 방식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에 정원이 200명으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교육기관이래요. 근데 정원이 200명으로 정해져 있다. 생원, 진사인, 상제생, 상제생이 모자랄 때 뭐 유학으로 보충하는 뭐뭐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쭉 내려보니까 아침, 저녁에 식당에 출석하는 것을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 사실 이 기관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고 이 뭔가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학교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정원이 정해져 있고 시험을 본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어가지고 입학이 가능했었던 이 학교. 국립대학교죠. 이거는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대성전이랑 명륜당이 이 성균관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이 성균관의 특징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유학의 특징이 그런데 공부하는 장소에 제사 지내는 장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이 있고요. 공부를 하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인 동제 서재가 있고 또 그 도서관이죠. 공부하는 존경각이라는 도서관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시설물이 되겠고요. 자, 성균관에 대한 특징 찾아볼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국립대학교인 성균관입니다. 1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하였다. 이거는 유향소라는 기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향촌자치기구입니다. 이거 아니고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지방에 있는 선비들이 주로 세운 거는 서원입니다. 서원. 굉장히 많았죠. 조선시대에. 3번 전국에 부, 목, 군, 현 행정구역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나라에서 설립을 한 겁니다. 서원은 개인이 만드는 개인 학교? 학원에 가까운 건데 전국에 여기 하나씩 설립을 한 건 나라에서 한 거거든요. 이거는 향교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에다가 많은 학교인 거죠. 4번 최고의 관립교육기관으로 성현의 제사도 지냈다. 이게 성균관의 특징이죠. 이 성현 제사 지내는 데가 방금 이미지로 나왔던 대성전입니다. 이게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5번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47개만 제외하고 전부 없어졌다. 이거 서원입니다. 서원 철폐를 단행했었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성균관 4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유학교육을 위해서 지방에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대부분 관아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대성전 중심의 제사공간과 대성전, 명륜당 중심의 강학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입학 정원이 있었고 뭐뭐뭐 공부했다. 조선시대에 유학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설립한 겁니다. 관학이죠. 이것도. 그리고 대성전이랑 명륜당은 딱 들었을 때 성균관이 생각이 나야 되지만 성균관은 수도에 있는 거고 이거의 어떤 작은 버전으로 지방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거는 향교입니다. 향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옳은 거 골라볼게요.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하였다. 이거는 학교가 아니고 유향소라고 하는 지방의 향촌자치기구 중에 그 지방의 유력 사족들을 데리고 만든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선지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지방의 선비들이 세웠다. 이건 서원이죠. 서원. 3번 속과에 합격을 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이것이 성균관이죠. 이건 성균관. 속과 시험에 이것도 과거 시험에 가장 1차 버전인데 여기에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있어야만 생원이나 진사만 성균관에 입학을 했던 겁니다. 4번 대원군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부분 없어졌다. 47개만 남기고 없어졌잖아요. 이거 서원이죠. 서원. 5번 중앙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기도 했다.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나라에서 선생님을 보내줄 수 있겠죠. 이게 향교의 특징입니다. 5번 향교하고 서원을 이제 설명하는 거를 많이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합니다. 향교하고 서원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해서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처음 가를 세울 때 세상에서는 의심을 했다. 주세붕의 뜻은 더욱 가다듬어서 많은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박을 물리쳐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하늘이 지금 이 기관을 이거 뭔가를 세우는 거를 동방에 흥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아지도록 하려는 것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요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퇴계선생이라고 하는 거면 이황입니다. 이황이 뭔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주세붕. 이 주세붕이 처음 만든 거는 서원입니다. 서원. 백운동 서원이라는 걸 주세붕이 처음 만들어요. 백운동 서원. 자,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겠습니다. 그 백운동 서원 최초니까 최초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했었던 선비들, 이황도 선비니까 여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최초의 서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최초의 서원은 왕이 현판도 내려줍니다. 이 최초라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소수서원입니다. 영주의 유명한 지금 관광지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이 소수서원은 왕에게 현판을 받은 사액서원입니다. 이렇게 왕한테 현판을 받으면 나라에서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책도 줍니다. 다 이 사액서원이 되고 싶겠죠. 이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사액서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는 방금 나왔던 퇴계 이황이 이거를 왕에게
이제 좀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렇게 왕한테 현판도 받게 됩니다. 최초의 서원이기 때문에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서원.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1번 학술연구기구로 청연각이 설치되었다. 청연각. 이거는 서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고려시대에 국자감이라고 국가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균관처럼 국자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였는데 여기보다 사립학원들이 더 인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예종이라는 사람이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연각이에요. 이제 이 관학도 사립만큼 배울 게 많고 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예종이 뭐 장학금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관학을 진흥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고 이거는 고려시대의 관학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서원이랑 관계없어요. 2번 전국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이 되었던 거는 서원이 아니고 향교죠. 향교. 같은 설명이네요.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이제 파견돼서 지도를 하기도 했다는 거는 향교. 마찬가지로 향교에 대한 설명이고 4번 유학을 비롯해서 율학, 이 법입니다. 서학, 서예, 산학, 수학이죠. 이런 것들을 교육했다. 이거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5번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함께 노비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되면 소수서원처럼 되는 거죠. 사익서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원의 특징입니다. 5번 답으로 찾아주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것만 보고도 이 사람 누구다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폐에 있는 사람이죠. 퇴계 이황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 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퇴계 이황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어떤 벼슬을 거쳤는지가 나오고 백운동 서원, 주세북이 처음 만들었던 서원이죠. 사액을 조정에 건의했다. 왕에게 현판을 내려달라고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업적들이 좀 적혀 있고요. 자, 퇴계 이황의 활동,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것도 선지에 자주 나오는데 이건 정제두라는 사람입니다. 정제두. 2번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서 기축봉사라는 거를 써가지고 왕에게 올린 사람. 이거는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3번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약간 그림이랑 같이 설명한 성악 10도를 지었다. 이게 이황이 했던 일입니다. 활동이에요. 우선 3번 답으로 찾고요. 4번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이분도 지폐에 계신 분이죠. 5,000원짜리에 있는 이거는 율곡 이이가 했던 활동입니다. 5번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였다. 이건 조선 초반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정도전. 삼봉 정도전이 저술한 책이 조선 경국전이 되겠죠. 네, 이황의 활동은 3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파주의 자운서원에는 이 사람의 가 인물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는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 지비호를 집필을 해서 임금에게 바쳤으며 해주 향약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돈에 있는 인물이죠. 이 사람. 자주 이제 언급이 되는데 중요하니까. 율곡이입니다. 율곡이. 율곡이의 서원이 현재 파주, 경기도 파주 지역에 있어서 거기 가면은 근처에 율곡 수목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지역도 특징으로 연결해주면은 기억하기 조금 쉽겠죠. 자, 율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였다. 이건 정도전이 하는 겁니다. 조선을 세우는 조선의 청사진을 그린 정도전은 신진사대부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폐단을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런 걸 만드는데 불시잡변 자주 언급되는 책이죠.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저돌적인 제목이에요. 부처님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을 불시라고 이제 좀 격화시켜가지고 이거를 좀 날것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뭐 부처님의 잡소리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 정도전이고 2번 노론의 영수로서 우두머리로서 북벌론을 주장했었던 사람은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고요. 3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양명학은 기존의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조금 실천적인 학문이에요. 요거는 정제도. 이분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강화학파라고 합니다. 4번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는 거죠. 이거 추사 김정희가 하는 겁니다. 그 서울의 북한산 꼭대기에 원래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가 써있는 비석인지 조선시대까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뭐 이게 무학대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김정희가 했던 일 중에서 이런 비석에 있는 글자를 탁본을 뜨거나 연구해가지고 내용을 공부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금석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연구하는 금석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걸 처음으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신라 진흥왕이 이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쭉 돌고 이제 여기까지가 신라 땅이구나 라고 써놨다는 순수한 기록의 비, 순수를 했던 기록의 비라는 거를 고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구리에다가 자기가 알아낸 내용을 다시 써놨어요. 지금 이 비석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앞에 글자는 다 마모가 돼 있는데 다행히도 김정희가 이걸 한번 연구를 해놓고 옆구리에 새로 새겼던 글자가 비교적 멀쩡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지로 종종 등장을 하는 거예요. 추사 김정희가 했던 일이고요. 5번 다양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네, 이게 이의 활동 중에 하나죠. 네, 다른 거 지금 나오는 거 특징이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선지들입니다. 네, 12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가라는 인물의 글을 모아서 편찬한 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학변, 존언 등의 글에서 심과 이를 구별하는 주자의 견해를 비판, 그러니까 마음이랑 이 아는 것을 구별하는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다고 나옵니다. 이 주자는 주희죠. 주희는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사람들에게 알린 역할을 했었던 성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주희라는 인물을 주자라고 높여 부르면서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선비들에게 굉장히 성인처럼 여겨지는 인물인데 이거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 사람은 조금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을 연구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힌트로 하곡집이라고 이 문집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보통은 어떤 인물이 쓰는 호나 자에서 따가지고 이런 문집의 제목을 짓게 됩니다. 하곡이라는 호를 썼던 사람, 기존의 성리학, 주자학을 비판했었던 사람, 그리고 지와 행은 하나다라는 걸 주장했었던 사람, 좀 실천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런 거가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요거가 이게 그 양명학이라고 하는 좀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양명학을 연구했었던 사람, 그리고 주자의 견해 비판하면서 양명학을 연구하고 이 학문을 확장시켜 나갔었던 사람, 하곡이라는 호를 쓰는 이 사람은 정제두입니다. 정제두. 하곡 정제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하곡 정제두, 이 정제두가 활동했었던 지역의 언급을 따가지고 강화학파라고 하기도 했다라는 거 선지로 자주 나왔었죠.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쫓겨난 사람, 없어진 사람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랑 관련된 겁니다. 이 정제두하고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죠. 조금 더 앞쪽으로 돌려나가야 되고 수양대군이 정권을 차지했었던 계유정난을 계기로 축출된 인물은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인물이 있겠죠.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2번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사람,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편찬한 사람은 신숙주입니다. 이 사람도 좀 초반 인물이죠. 지편전 학사였던 신숙주. 3번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의 검서관에 임용되었다. 규장각이 언급되는 거면 일단 조선시대 후반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정조가 만드는 기관이니까. 서얼은 첩의 자식입니다. 서자와 얼자를 이르는 말이고 보통은 규장각 검서관에 임용될 수가 없었어야 되는데 원래 과거 시험에 제한을 두거든요. 이 규장각을 만들고 정조가 이거를 허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검서관으로 서자 출신들을 많이 임용을 하죠. 유명한 사람으로 박제가나 유득공, 이덕무 같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하곡 정제두예요. 4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딱 해당하는 선지가 4번에 나오네요. 4번으로 찾고요. 5번 성악지별을 저술해서 군주가 수행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율곡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겠고요. 13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가라는 인물이 낙향을 해서 학문 연구에 전념했던 반개의 서당이다. 이게 이 사람의 호입니다. 반개. 어디서 들어봤던 느낌이 나실 텐데 그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반개 수록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호를 썼던 사람은 유형원이죠. 반개 유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활동한 거는 서얼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죠. 유형원은 아니고요. 이덕무, 박재감, 유득공,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서이수라는 분도 있어요. 초반에 규장각의 검서관에 임명됐었던 4인방이 다 조금 화제가 됐었죠. 서울 출신이어서. 자, 2번 동국지리지를 저술해서 사만의 위치를 고증하였다. 이것도 이분의 업적은 아니고 이거는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백겸. 좀 생소하지만 처음 봤다면 좀 적어두고 눈에 익히는 게 좋겠죠. 3번 지전설을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었던 실학자 겸 과학자. 이 사람은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이고 4번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다음에 열하일기를 집필하였다. 이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죠. 박지원. 5번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작농 말고 자기가 땅 가지고 있는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네, 이게 유형원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를 힘쓰지 않는 데에서 생긴다. 여기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농사에 힘쓰지 않는 거는 6가지의 좀 때문이다. 뭔가 6가지 안 좋은 점이죠. 첫째가 노비, 둘째가 과업. 과업이 뭐냐면 과거시험 보는 제도. 셋째가 벌열이요. 벌열은 양반 문벌입니다. 양반 문벌. 넷째가 기교, 사치와 미신입니다. 사치와 미신. 5째가 승리요. 이거는 승려입니다. 승려, 스님. 그리고 6째가 게으름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6가지 안 좋은 점이 지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안 좋은 점을 열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에 힘쓰지 않는 원인이야 라고 지적한 사람은 성우 이익입니다. 이익. 자,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6가지의 좀, 이거는 이익이 말하는 거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자료가 나올 때 좀 찾기 편할 것 같아요. 1번 전론에서 마을 단위로 토지를 분배하자. 또 공동으로 경작하자라는 걸 제안한 사람. 전론이라고도 하고요. 여전론이라고도 해요. 이건 정약용입니다. 이건 정약용이에요. 2번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과 전문화를 강조했다. 이 우서라는 책을 집필한 사람은 유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도 아니죠. 반개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고 하였다. 반개 유형원입니다. 4번 과구록이라는 책에서 자영농의 몰락을 막기 위해 영업전의 설정을 주장하였다. 영업전이 뭐냐면 판매가 안 되는, 매매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만약에 사기당해서 망하더라도 이건 다른 사람이 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토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은 판매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게 영업전입니다. 이 과구록이 이익이 저술한 책입니다. 우선 답은 4번이고 5번에 북학의라는 책을 짓고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고 상공업을 중요하게 얘기했던 사람은 박재가입니다. 박재가. 이렇게 특징 찾아주시고 이익에 대한 설명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15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이 이미지를 아마 어딘가에서 봤던 기억이 나실 텐데 화성 성역 의궤에 수록된 거중기 전도이다. 수원화성
이거 그러면 정약용이 딱 떠오르겠죠. 화성건설에 참여했었던 정약용이 고안하였다. 이 사람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정약용 실학자고요. 경세 유표를 통해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지방행정의 개혁안을 담은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정약용의 특징입니다.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한 거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죠. 이건 박지원. 북하기를 저술해서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하였다. 이거는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사람의 체질 연구에서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왜 태음인, 태양인 뭐 이런 거 있죠? 이재마입니다. 이재마.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을 해서 영남 만인소, 이 상소문을 주도하였다. 이 인물은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손. 5번 여전론을 통해서 저거 이제 전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토지의 공동 소유 그리고 공동 경작을 주장하였다. 이게 정약용이 얘기했었던 거죠. 5번으로 찾겠습니다. 16번입니다.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헌, 소행성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 일단 힌트, 이 사람의 호가 나옵니다. 담헌. 담헌이 나오면 홍대용입니다. 이 사람은 실학자 겸 과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혼천이도 제작을 했었고요. 이거 뉴스는 뭐냐면 소행성 이름으로 홍대용의 호가 지금 붙은 거예요. 천문연구원에 실제 있었던 뉴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임명이 헌정된 이유는 그가, 이 홍대용이 무한우주론과 지전설 등을 주장을 해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과학자이자 실학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부연되고 있습니다. 자,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했다. 이건 정약용이죠. 이건 정약용입니다. 이건 정약용. 2번 북하기에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강조했다. 그리고 청나라 문물 들여야 되는 거, 그리고 소비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한 사람은 박제가입니다. 다 같은 실학자지만 조금씩 다르죠.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하였다. 이건 박지원이죠. 국어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4번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제 무한우주론 같은 거 주장하고 했었던 사람. 이게 홍대용이 대표적으로 했던 활동이죠. 4번 우선 답을 찾고 우서라는 책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 전문화를 주장한 사람은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학자라던가 학자들의 이름과 이 사람이 편찬한 책, 내용 이거를 연결해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답은 홍대용이 했었던 것으로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17번입니다.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된 지도는 그가 연 행사를 따라서 열하에 이른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암이라는 호를 쓴 그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이죠. 호가 연암, 연행사를 따라서 열하로 갔던 경로가 있다. 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여행기로 남겼다 라고 나오는데 열하에 갔다가 쓴 이 여행기, 열하일기라는 게 있었죠. 이 사람은 연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지금 조선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길목의 지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박지원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정제두죠. 하곡 정제두고요. 2번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되었다. 이건 박지원이 아니고 박제가, 유득공, 그리고 이덕무 정도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하였다. 네, 이게 박지원의 작품 중에 하나죠. 일단 답은 3번이고 4번, 5번 보겠습니다.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 의산문답을 지은 사람은 담헌, 홍대용입니다. 실학자이면서 과학자죠. 5번,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과 전문화를 내세웠다. 이거는 유수원입니다. 네, 각각의 인물들과 지었던 저서, 활동들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그림의 두각을 나타낸 실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정 선생, 초정이 호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입니다.
그리고 문윤화풍의 산소와 생동감이 넘치는 꿩, 물고기 그림을 잘 그렸다.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나오죠. 청에 다녀온 다음에 북학의라는 책을 지어서 조선사회 모순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특히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서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하였다. 그리고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북학의를 쓴 사람, 이 사람은 박제가입니다. 박제가인데 그림을 잘 그렸고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초정 박제가입니다.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고 비판한 사람은 박지원입니다. 이건 박지원이고 2번 북한산 신라진흥원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 증명한 사람은 이 금성문, 비석에 있는 글자 같은 걸 연구했었던 또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이죠. 이건 김정이고 3번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되어서 활동하였다. 이게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죠. 3번입니다. 서얼 출신, 그러니까 첩의 자식인 거죠. 첩의 자식을 서자 또는 얼자라 그러는데 앞글자를 따가지고 서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첩의 신분이 그냥 양인 이상이면 서자고 천민이면 얼자가 되는 거죠. 본래 신분 차별이 심했던 조선 시대에는 그냥 법으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첩의 자식들은 문과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하게. 근데 그거를 규장각을 만들었던 정조라는 인물이 이걸 허통을 해줘서 그 기회를 삼아서 서울 출신이었던 박제가가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고 박제가뿐만이 아니라 유득공, 이덕무 같은 실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특징으로 삼기 좋겠죠.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되었던 인물을 박제가 포함해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렇게 3명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4번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과구록이라는 책을 만들었던 사람,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이익입니다. 성우 이익인데요.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건 뭐냐면 영업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 판매할 수 없고 판매가 안 되는 땅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사기를 당하거나 빚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토지를 지정해놔야 된다. 그거를 주장했던 게 한전론이라는 이론이 되겠고요. 자, 5번 우서를 통해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 그리고 전문화를 주장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유수원입니다. 네, 실학자들이 각기 주장했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이 저서하고 같이 묶여서 많이 나오니까 특징을 한 번에 정리해서 기억해주면 좋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경매물건은 김정호가 김정호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에서 만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마다 특징이 나오죠. 심리마다 눈금을 찍어서 표시를 해서 계산을 해서 거리를 실제로 구할 수 있게 했고 개개의 산보다는 산줄기를 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구년별로 다른 색깔을 칠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미지를 보면은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조금 접혀있는 흔적들이 나와요. 김정호 인물에서 이거 무슨 지도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죠. 대동여 지도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집대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진짜로 발로 다 걸어봐가지고 눈으로 보고 내가 발로 체험한 거를 그렸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장면도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지도를 다 통계를 내가지고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겠죠. 자, 대동여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되었다. 최초로 백리척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축척을 적용한 거는 김정호 이전에도 있었어요. 김정호 이전에 정상기라는 분이 영조시기에 활동했었던 동국지도라는 데에서 이 최초로 백리척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김정호만 지도 제작을 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조선에는 전문적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정호보다 100년 정도 먼저 지도 제작을 시작했었던 대대로 지도를 제작했었던 집안이 정상기 집안인데 아마도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에는 이 정상기가 만든 지도도 대부분 참고를 했을 겁니다. 요거는 정상기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2번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그쵸? 목판본.
2번이 답인데 목판으로 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아까 모자이크처럼 돼 있었던 거는 22첩의 목판본이 이렇게 다 접을 수가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휴대가 가능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네, 3, 4, 5번 볼게요. 3번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의 지도이다. 가장 오래된 지도다. 가장 오래된 지도는 아니고요. 제일 오래된 거는 태종 때 만들었던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굉장히 긴 이름의 지도가 있었죠. 이게 세계 지도인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가운데 중국이 엄청나게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지도가 되겠고 4번 각 지방의 연혁,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 지도 지리 정보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게 있고 5번 전국의 지리 정보에 중요한 인물과 역사적인 사실까지 추가로 적은 또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 팔도 고금총람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금총람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제일 오래된 지도 그리고 특히 대동여 지도는 여러 가지 파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한 번에 기억을 해가지고 구별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답은 2번으로 찾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요승무학이 무학대사입니다. 무학대사. 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라고 그간 잘못 알려져 있었다. 탁본을 한 결과 탁본이 뭐냐면 이렇게 비석이 있으면 글자가 뭐라고 써 있죠? 옛날에 초등학교에 미술 시간에 해봤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화선지를 대고 이렇게 분첩 같은 걸로 토도도도도 두들겨서 글자를 찍어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탁본입니다. 글자를 본을 떠서 연구를 하는 거죠. 탁본을 해봤더니 이 비의 형태가 황초령비라는 것과 되게 비슷하고 제1행 진흥의 진자는 약간 마멸되었으나 뭔가 글자를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흥은 진흥왕이죠.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영토를 크게 확장했었던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석이 1200년 전에 고적임이 밝혀져서 이 무학비라고 하는 거는 근거 없는 낭설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완당집이라고 하는 데 실려 있어요. 완당은 누군가의 호입니다. 추사라는 호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김정희요. 김정희는 대단한 서예가이기도 했고 금석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산 꼭대기에 있었던 북한산비가 예전에는 이게 무슨 비석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탁본을 떠가지고 내용을 연구해서 이것이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거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밝혀낸 내용을 이 비석의 옆면에 측면에 다시 각자를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북한산비는 앞쪽의 글자는 마모된 게 너무 많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김정희가 연구한 내용 플러스 여기 비석 옆에다가 각자 해놓은 내용 이걸 합쳐서 이게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고 현재 이 비석은 지금 북한산에 있는 거는 이제 다시 만든 버전이고 복제품이고요. 진품은 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통일신라시로 넘어가는 직전에 신라실 안쪽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정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담헌서를 통해서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담헌이라는 호를 쓴 사람 홍대용입니다. 담헌 홍대용이죠. 홍대용 의산문담을 지었던 실학자 겸 과학자죠. 2번 역대 명필을 연구해서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추사라는 호로 훨씬 더 유명하죠. 3번 북하기를 저술해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소비의 중요성을 얘기했었던 사람 박제가입니다. 4번 연려실기술에서 조선의 역사를 기사 본말체로 서술하였다. 이 사람은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사 본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앞뒤 정황을 잘 설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준다는 건데 약간 대하소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흥미롭게 어떤 읽히는 역사책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사 본말체로 써 있습니다. 연려실기술이 그렇고요. 삼국유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역사서는 좀 소설책처럼 술술 읽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을 전개한 구수략을 저술하였다. 이 사람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그냥 하나 적어볼게요. 최석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론을 전개했다는 건 뭐냐면 이 책이 수학책이라는 거예요. 수학책. 요거 쭉 정리해 주시고 답은 김정희 2번 특징으로 찾았습니다. 21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그림은 김홍도가 중인들의 시사 광경을 그린 송석원 시사 야연도입니다. 당시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을 해서 그러니까 시를 쓰고 서로 읊고 하는 그런 모임인 거죠. 이게 원래 중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양반들이 했었던 문화인데 이제 중인들한테까지 이 문화가 전파가 되어서 요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활발한 문예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문화, 이게 조선 초반 중반 얘기는 아니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 요런 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중인들이 뭐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거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성현 등이 악학괴범을 편찬하였습니다. 악학괴범. 이거를 편찬한 거는 성종식입니다. 조선 전기에 해당하겠죠. 이건 조선 전기. 정철이 관동별곡, 삼이인곡 등의 작품을 지었습니다. 정철이 나오면은 어떤 시기로 여러분들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정철이 요런 거를 지었던 시기는 선조 시기입니다. 아직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이어서 요것도 조선 전기로 구별을 해볼게요. 아닙니다. 전기. 노래와 사설로 줄거리를 풀어가는 판소리가 발달하였다. 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어떤 문학이나 연극이나 이런 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3번이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특징이고 4번 서거정이 역대 문학 작품을 선별해서 동문선을 편찬했다. 마찬가지로 성종 시기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것도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5번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했다. 이건 고려 시대 얘기입니다. 고려 시대 거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겠죠. 답은 3번입니다. 22번입니다. 밑줄은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이 유행했었던 시기, 한글 소설이 유행을 했었던 시기, 소설책을 빌려주는 새책가, 새책점이 유행을 했다. 책 대여점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저작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라디오처럼 읽어주는 전기수가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 모든 특징은 조선 후기입니다. 한글은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이 발명은 하지만 이걸 만들긴 하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유행하면서 퍼진 거는 조선 후기까지 와야 돼요.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덩달아 이 한글로 뭔가를 하는 게 발전을 하는 건데 한글로 기승전결이 있는 어떤 소설들, 재밌는 것들, 영웅소설, 연애소설 이런 거 굉장히 인기 많이 끌었고 이거 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걸 필사해가지고 책을 빌려주는 새 책점이 당연히 인기를 끌었을 것이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아주 리얼하게 읽어주는 전기수라는 사람들이 저작거리,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돈을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겠습니다. 1번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거는 조선 전기입니다. 세조 때거든요. 세조. 이 탑은 백탑이라고도 불려요. 백탑. 이 오늘날의 탑골공원 안에 있는 그 탑입니다. 자, 시기가 맞지 않죠? 2번 인왕제색도 등의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네, 이게 조선 후기의 특징이네요. 이 겸재정선이 그리는 거죠. 인왕산, 비에 젖은 인왕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건데 그래서 진경산수화예요. 진짜 우리 풍경을 그린 산수란 뜻입니다. 조선 전기, 중기까지는 진짜 우리나라 산수 풍경보다는 상상 속의 어떤 풍경 그리고 중국의 산수 이런 거를 좀 그렸었는데 그런 거보다 이제 점점 후기로 올수록 진짜 우리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올라가서 진경산수화도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우선 찾겠고요. 3번 주자소가 설치가 돼서 이제 활자 만드는 데입니다. 개미자가 주조되었다. 이것도 조선 전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표면에 백토를 바른 하얀색 흙이죠.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했다. 이것도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 고려 후기에 청자가 있고 조선시대 중후기가 가면은 백자가 유행을 하는데 그 과도기에 있었던 게 분청사기예요. 약간 탁한 컬러의 회색 토를 가지고 있는 이 도자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화장하는 것처럼 백토를 바르는 거죠.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청사기입니다. 5번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이건 고려시대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이나 유물 문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이걸 봤으면은 풀기가 좀 쉬운데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림이 나오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는 다 객관식이고 이게 선지를 고르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을 찾아가지고 소거를 하는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겸재특별전입니다. 겸재정선인 거죠. 겸재정선의 그림.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진경산수화입니다. 진경산수화. 겸재의 그림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겸재정선의 그림을 골라보면 되겠죠. 이걸 한 번이라도 봤다면 바로 고를 수 있겠죠. 이게 또 특별전 같은 걸로 이제 기증 컬렉션으로 박물관이랑 미술관에서 유명하게 사람들이 구경을 했었던 그림이죠. 인왕제색도가 눈에 딱 보입니다. 1번입니다. 비에 젖은 인왕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인왕제색도입니다. 1번 답으로 찾아주겠고요. 2번은 겸재정선의 작품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강세황이라는 분이 그린 영통동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통동구도는 뭐냐면 이 영통동의 입구를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개성 지역의 어떤 산, 오간산이라는 산을 들어갈 때 영통동의 입구다라고 여기를 그려놓은 건데 여기 조그만하게 본인의 모습을 또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서양의 원근법을 좀 적용을 해서 멀고 가까운 거를 좀 차등 있게 그렸다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은 조선 전기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안견이 그린 겁니다.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죠. 몽유도원도 실제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4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전시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림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그렸죠. 김정희의 세한도.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나타내는 세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5번은 이건 또 조선 전기 그림인데 강희안이라는 분이 그린 고사관수도입니다. 고사관수도는 이 나이든 선비가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그림들이니까 특징을 이름이랑 같이 시기랑 같이 엮어가지고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밑줄근 그가 그린 그림으로 옳은 것은 그의 자는 산흥이요. 호는 단원이다. 단원 땡땡땡 이렇게 부르죠. 산수, 인물, 꽃과 나무, 새와 짐승을 그려 신묘한 경지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신선을 그린 것이 가장 뛰어났다. 도화서의 화원으로 있었는데 매양 한 폭씩 올릴 때마다 왕의 마음에 들었다. 벼슬이 연풍 현감에 이르렀다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화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천재 화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왜 보통은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잘 그리는 게 특화된 게 몇 개 있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좀 골고루 잘 그렸던 거예요. 못 그리는 게 없었다는 거죠. 풍경이면 풍경, 인물이면 인물, 짐승이면 짐승 전부 다 그렸고 하다못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신성까지도 굉장히 잘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뛰어난 화공으로 활동을 했겠고 왕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많이 그려서 높은 벼슬까지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네, 단원 김홍도입니다. 김홍도, 김홍도의 그림을 찾겠습니다. 김홍도는 왕실의 도화서에 속해 있으면서 어진을 그리거나 을개 그림도 그렸지만 일반 풍속도 많이 남긴 풍속화가로도 유명하죠. 이것도 김홍도의 그림을 알고 있다면 골라내기 쉬운 문제인데 전혀 모른다면 골라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죠. 바로 1번의 답이 나옵니다. 1번이 춤추는 아이를 그린 무동이라고 하는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생동감이 굉장히 넘치게 그려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이 우선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 이거 2번은 강희안이 그린 거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가 되겠고요. 3번은 초충도입니다. 이거 신사임당이 그린 거죠.
조선 전기에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 4번 요거 겸재정선이죠.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고요. 인왕제색도. 5번 이거는 김홍도하고 같이 묶여서 많이 나오는데 시기는 겹치지만 다른 사람이죠. 신윤복입니다. 해원 신윤복이 그린 겁니다. 신윤복이 그렸던 상춘야흥이라는 그림인데 봄날에 봄밤에 이제 기생들하고 어우러져 놀고 있는 양반들의 모습입니다. 신윤복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단원의 그림은 1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원특별전. 이 사람 호입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 해원의 작품, 해원 신윤복입니다. 신윤복. 신윤복의 작품을 고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를 거는 신윤복 작품이에요. 이것도 신윤복의 작품을 알면은 고르기가 좀 수월하겠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번. 1번은 지금 길거리에 두 남녀가 인사를 하고 있어요. 말을 타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양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있는데 이 제목은 노상,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알현도입니다. 이것도 풍속화기는 한데요.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김득신. 상민 남녀가, 일반 평민 남녀가 양반의 행차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2번. 요거는 방금 전 이전 문제에서 봤었던 김홍도의 무동이죠. 그래서 1번, 2번 지금 아니고 3번. 이게 신윤복의 그림이죠. 아마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달밤 아래에 남녀가 몰래 만나고 있어요. 월하정인입니다. 이거 모티브로 뭐 물건도 많이 나오고 굿즈도 나오고 많이 하고 있죠.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되겠고. 자, 4번. 4번이나 5번은 처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목이 밭갈이라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김준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던 김준근이 그린 풍속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은 뭐냐면 이거는 수계도라는 그림인데 사람이 뭐가 많이 모여 있죠. 이 중인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시 쓰고 하는 그런 모임 장면을 자세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조선 후기에 유숙이라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유숙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의 특징들, 화가들 좀 생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몇 개씩 보면서 눈에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민의 품에 안긴 조선 후기의 명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 소장대의 뜻에 따라 땡땡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그동안의 기탁 형태로 관리되었으나 온전히 국가에 귀속된 것이다. 이거 실제 신문 기사에서 문제를 지금 만든 겁니다. 최근 일이죠. 이 작품은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중일 때 사제,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였던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시서와의 일치를 추구하였던 조선시대 문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림과 시를 같이 한 폭에 담은 거 시서화라 그러죠. 이 그림은 뭐냐면 그 유명한 세한도가 되겠습니다. 세한도. 세한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알면은 바로 여기 있네라고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세한도. 세한도는 사실 보시면 실제로 그림이 막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칠해진 게 아니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우와 멋있어 라는 느낌보다는 좀 황량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추사가 제주도에 유배 갔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제주도까지 유배를 갔다는 건 일단 전개에서 상당히 멀어졌다는 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가장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력이 다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또 유배 간 사람한테 편지 쓰고 선물 보내고 했다가 같이 묶여가지고 유배를 또 떠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연락을 안 합니다. 연락을 안 하는데 오직 제자 이상정만이 연락을 끊지 않고 주기적으로 여기에 갇혀있을 이 추사를 위로하면서 책을 중국에서 막 책이랑 그런 거 글자, 그림, 책 이런 거를 막 몇 수레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상정만이 이 의리를 지켰다는 거죠. 고맙겠죠. 지금 여기에 갇혀있는데 유배지에 떠났는데 감옥에 갇혀있는데 뭔가 계속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뭐 이렇게 한겨울에 찬 바람이 불 때에 이 소노마가 비로소 푸르른 것을 안다. 뭐 이런 내용의 시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과 의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에게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의 자체가 엄청나게 훌륭하다, 되게 뛰어난 그림이다, 이거보다는 요 스토리 때문에 유명해진 그림이에요. 그리고 요 아름다운 스토리를 중국과 우리나라의 각각의 문인들, 화가들이 보고서 사실 이 그림은 요게 끝이 아니고 양쪽 옆에 뒤에 감상평이 막 쭈루룩 적혀 있어요. 그 감상평 때문에 이 세안도 두루마리가 15m 넘게 펼쳐집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유명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 세한도 체크하시고 나머지 거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죠. 이거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이거는 표암 강세황의 영통동구도. 이게 참 입에 안 붙어요. 이름이 강세황. 조선 후기고요. 원근법, 서양의 원근법이 적용돼 있다. 이거 좀 자주 나오는 특징입니다. 영통동구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3번은 이거는 우리나라 산수가 아니죠. 조선 전기의 안견이 그린 거죠. 안견이 그린 목류도원도. 목류도원도고요. 자, 5번 이거 신윤복, 신윤복의 해원 신윤복의 월하정인입니다. 1번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 이렇게 나머지 그림 정리하고요. 27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 제258호인 이 자기는 회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 코발트면은 푸른 빛깔이 난다는 겁니다. 푸른 빛깔, 안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는 조선 초기부터, 전기부터 생산이 되었고 후기가 되면은 널리 보급이 되었다. 네, 뭔가 지금 파란 색깔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거나 문양을 새겼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고 도자기 종류입니다. 도자기. 자, 여기 코발트는요, 사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회회청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수입을 해가지고 조선 전기의 왕실 쪽에서 자기에다가 뭔가 문양을 그릴 때 썼던 안료가 되겠고요. 이것이 파란 빛깔이라는 걸 머리에다 인지를 하고 전기에 만들었다가 후기에 보급됐다는 특징을 알고 있으면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도자기 종류가 머릿속에 빡 떠올라야 돼요. 조선하면 백자죠. 고려하면 청자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화유산을 일일이 이름을 암기하지 않아도 우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백자입니다. 백자 중에서도 코발트 안료로 뭔가를 그린 4번 되겠죠. 4번.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린 청화, 청화 백자를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요거 분청사기고 이거는 청동 정병이고 이거 두 개는 청자입니다. 고려식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4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죠. 2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 제55호입니다. 이 사찰이고요. 현존하는,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문화유산은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한 개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외워두는 게 좋겠죠. 뭐 최고, 가장 오래된 뭐뭐뭐, 그리고 목탑으로는 유일한 뭐 전탑이다, 이런 게 몇 개 없으니까 요거는 이름이랑 같이 암기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임진왜란때 불에 타서 없어졌다가 조선 인조 때 다시 만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이 사찰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도 있고 뭐 성년지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산사에 들어가 있다. 요 사찰이 어디냐, 이게 뭐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조선시대 나무 목탑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보은에 있어요. 요거 그래서 제가 암기가 약간 필요하다고 한 거는 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상전, 일단 목탑의 형식을 좀 찾아야 되는 거고 탑의 형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전각은 일단 제외할 수 있겠죠. 탑이라고 한다면 층층층층 올라가 있는 그냥 보는 형태의 어떤 탑이거나 탑의 모양을 본따고 있는 전각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선 극락전이나 대웅보전이나 여기 각황전까지는 그냥 전각이에요. 이게 조금 높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전각입니다. 전각. 전각이랑 탑 건축을 좀 구별해줘서 특징을 알 수 있으면 골라내기 쉬울 것 같아요. 요것도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있는 전각으로 쓰이지만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탑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무로 건축이 되어 있는 유일한 목탑이다. 이렇게 특징 볼 수 있겠고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 현존하는 조선시대 유일한 목탑이다. 요거는 세트로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번에 5번으로 답을 찾았습니다.